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일은 더불어민주당, 3일은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4일부터 설 연휴 전 사흘 동안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서울시 비전과 구상, 그리고 범여권 단일화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오늘 김진우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 김 후보자는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지명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특히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야당이 재차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청와대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수처장 흔들기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재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내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이 밖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경우 오히려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후보자가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은 일단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사면권을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본인이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사면을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사면을 먼저 꺼내 여론을 떠본 후 서둘러 발을 뺐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역지사지를 거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민주당은 정치 보복 망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듯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고 국민의힘의 사면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2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일부터 8일 평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제384회 국회 개회식은 2월 1일 2시에 개최한다. 2일 민주당, 3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대정부 질문은 4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법안 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은 6일부터 25일까지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월 국회에서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는 반헌법적 발상이고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과 문화원 일원화 내용을 담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법도 쟁점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국회 시선이 가장 집중됐던 게 이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키워드는 중립성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그 모두 발언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견제와 균형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수처가 그 견제 장치가 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는 우려 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 헌정사가 처음 가보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청문회 아주 송곡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시작부터 국민의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무성의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청문회를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전주혜 의원의 발언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김진우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결정례를 담은 연구 보고서 목록하고요. 주식 시세 차익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주식 거래 내용 등인데요.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연구 보고서 목록 같은 경우는 법령상 대외비로 제출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그 후보자의 그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늘 이제 뭐 비난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청문회 대상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의무인가요?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관에게 개인이 아니라 오늘도 좀 나왔던 발언인데 좀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개인에게 김진우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네,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면 된다. 뭐 이거 갖고 또 이제 오늘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였고요. 오늘 그 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도 또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서로 옆자리에 앉은 의원들의 좀 공방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충돌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하고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요. 조 의원은 여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는 건데요. 최강욱 의원은 곧바로 신상 발언 신청을 해서 특정 정당에서 앞뒤 발언을 자르고 왜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악의적 편집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는데요. 관련해서 김진우 후보자는 1호 수사 대상은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 후 공수처 첫 수사 대상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진우 후보자 청문회 내용 살펴봤고요. 또 야당이 벼르고 있는 또 한 명의 후보자가 있죠.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러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성에 타격을 줄 만한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고시색 폭행, 또 최측근의 금품 수수 묵인 의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차량 압류 의혹, 또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까도 계속 나오는 썩은 양파에 비유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입니다.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사실상 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을 동원을 해서 아들이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박 후보자 위장 전입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 때문에 대치동에 전세를 얻었다가 공직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재보궐선거 출마 등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목전에 둔 아들이 2달간 세대주로 있었다는 건데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죠. 25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제기된 의혹만큼 여야의 공방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오는 25일에 있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축이 되셨어요. 그래서 보면 피해가 보통 매장 규모마다 다른데 한 1개월 동안 적은 데는 한 3, 400, 그다음에 많은 데들은 한 3억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가 한 5천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전체 전시회가 약 작년에 650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650건 중에 70%가 취소됐습니다. 이게 국내 전시회 부분이고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약 95%가 취소가 됐습니다. 2021년도 1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약 50% 이상 줄도산이나 폐업이 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보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은 이 손실 보전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지고요. 손실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발의된 피해 보상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제한기간만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고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영업손실을 판단, 보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한업종에 금융지원을 하고 일반 업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응분의 보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증가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소요 예산이 4년간 10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협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4-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됐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점을 조절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지사는 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지자체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지사에게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대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요구하며 오픈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다른 당에 입당하라는 건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야권 내부에서 상호 견제와 비난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소화를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으로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막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9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 도중에 언급했던 입양 관련 발언의 파장,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측이 적극적으로 불극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제 두 번의 해명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세 번째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합니다.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어제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문 대통령 발언이 아동 반품이라며 야권이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의 머릿속엔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는 청와대 측의 해명,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 오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해명이 나왔는데요.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전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공세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청와대 측의 거듭된 해명으로 과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야권에서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대통령을 향했던 공세의 칼날이 오늘은 여당의 두 대권 주자를 향했다고 합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아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유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를 거론하면서 저급한 아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는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고, 이 지사는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회견을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북한 방송을 보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심한 문비어천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보기 민망한 아부 경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면서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저급한 아부 경쟁은 우리 정치를 더욱 후진적인 정치로 후퇴시킬 뿐이라며 권력 내부에서 용기 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부 경쟁 그만하라라는 야당 주자의 직격탄에 여당의 두 대권 주자는 과연 어떤 반응과 대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였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컸습니다. 오늘 청문회 검증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문회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후보자 전문성 문제를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김진욱 후보자가 과연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시는지, 또 검증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네. 우선 드러난 여러 가지 역량이나
뭐 도덕성 뭐 등등 그런 평가 항목에 있어서 뭐 결격사유가 없는 건 물론이고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그 공수처가 다른 사정기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다,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수처 1호 수상이 될 수 있다를 두고서 이제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1호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후보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라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든 것밖에 없고 이제 공수처가 자신과 차장 그리고 또 수사 검사들이 그런 기구가 구성이 되면 공수처가 제도적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법률적으로 또 그러한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등등을 다 검토해서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언론적 답변을 했는데요. 네. 지금 단계로서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 공방에 불과할 뿐이고 공수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지나치게 편향돼서 기울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말씀 후보자가 말한 대로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상황 그리고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언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거는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는 이만큼 네. 백지 상태에서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에 대한 그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고 네. 특히 제19 감싸기 살아있는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가 나서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네. 그러한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할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내서 영향을 입힐 것은 가급적 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수처와 또 이 검찰 간의 이 관계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검찰과 경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정 수사기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기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제19 감사기로 인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검찰에 대한 그런 어떤 검찰 개혁 또는 검찰의 역할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등장한 만큼 공수처는 검찰이 못한 그 결점을 넘어서는 또 극복하는 새로운 검찰 수사 관행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세우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한 그러면서도 그 날카로운 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만큼 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진중하게 또 절제력 있는 수사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최근 그 정치권 화두였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는데 주 원내대표 발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르러서
자꾸 좀 상계를 벗어나고 좀 예법이나 기본적인 금도를 벗어나는 발언이나 언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판단으로는 국민적 여론이나 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지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됐고 국민 여론도 지금 촛불 민심의 연장선상에서 그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 만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면을 할 때가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그 판단과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든가 시시비비를 따지면 좋은데, 그냥 뭐 전직 대통령 당신도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법이나 또는 금도에 맞는 것인가, 또 본질도 벗어난 발언이고, 그런 점에서 좀 아무리 정치적 공방을 한다 할지라도 금도와 예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정작 하고자 한다 해도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서 서로 간에 논쟁을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그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 생각합니다. 네, 금도와 예법을 벗어난 이야기였다. 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 본뜻도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았다. 네. 다른 점에서 왜 그런 표현과 어법을 썼는지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준비된 서울시장.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여야 간의 선거 레이스가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각 당마다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분이시죠. 김진애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첫 도시 전문가 시장이 될 거라면 이제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출마를 결심하신 결정적인 계기와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로 시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을 때는 시민운동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의 사람과 복지와 문화와 역사와 환경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뭐 주택 공급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 도시 서울로 성장해야 되는 문제, 또 광역 메트로폴리탄 서울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는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도시계획 박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무 생활을 해와서 민간과 또 공공의 정책을 알고 좀 더 자랑하자면 정무적인 감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번에는 꼭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와 정무적인 감각을 다 겸비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하시는 서울의 도시계획 구상과 방향, 큰 그림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크게는요, 제가 진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개발이요? 네네. 여태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은 가짜 개발, 거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했다. 특히 이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개발 같은 거는 굉장히 나쁜 개발이었다. 근데 이제 진짜 개발이라고 제가 특히 얘기를 드리는 뜻은요.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소프트한 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서울이 필요한 개발에 대해서 조금 추진력이 좀 덜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범보수 야권에서는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모든 거 철폐해서 옛날에 불도저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한편에서는 고삐도 확실히 잡으면서 박차도 가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오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그 의지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도 오랜 동안 이건 필요하다고 이제 좀 호흡을 맞춰왔던 일인데 저는 이번에 공약에서 역세권 미드타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좀 이제 차도 필요 없고 좀 걸어 다니고 여러 가지가 좀 섞이고 또 분양과 임대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좀 젊은 세대와 좀 이제 젊은 왜 그 요새 실버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이 좀 쉽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있는 이런 거를 꿈꿔왔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행령을 그냥 해놓잖아요. 네. 그럼 가만 놔두면은 그냥 막 개발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고삐를 줘야 되는 게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네. 일이거든요. 그거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이제 네, 먼저 네. 해주셨는데 네. 역세권 미드타운 이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역세권이 뭐 수백 개가 있죠. 네, 네. 역세권이 많이 이제 현재 뭐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이런 추진하시는 생각을 정책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07개의 이제 역이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가령 뭐 강남역처럼 굉장히 잘 개발된 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하철역 우리 지하철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최고의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거대 도시에서는 특히 지하철역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쉽게도 우리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지었는데 예. 역세권 근처에 아주 이렇게 좀 쉽게 직주 근접이 되고 직주 밀착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잘 개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컨대 들어보시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는 높은 건물이 있는데 바로 한 켜만 뒤로 들어가면 갑자기 3, 4층 뭐 이렇게 되는 데 격차가 너무 굉장히 크다.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역으로서 네.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여태까지 250m 주변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걸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장이 좀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를 잘 아는 사람이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 주변에 이미 이제 크게 개발이 돼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 주변에 저개발되어 주변 있는 지역으로 곳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겠다는 구역으로. 네, 구역으로. 근데 이게 제가 개발하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요. 민간의 활력으로 자율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게끔. 자율적인 개발이 그러면서 일어나게끔 이번에 하겠다. 용적률이나 완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또 공공에서 환수를 해서 공공 임대나 이런 걸 확보하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또 서울시장 이제 출마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니까 네. 많은 이제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파트 수십만 호를 짓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발 규제를 뭐 하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님께서 네. 많은 좀 비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면은요. 네.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후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후보가 74만 호를 얘기했는데 연간 거의 15만 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90년대에 주택 200만 호를 지을 때도 연간 9만 호밖에 못 졌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는 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추어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비슷하게 나경원 후보도 64만 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숫자 이걸 아무 비판 의식 없이 언론에서 치러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고요.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말씀이죠. 모든 규제를 철폐를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있어야 그것보다 좀 높여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고 그러는데 다 풀어주고 나면은 그냥 부동산에 거품에다 기름 붓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범보수 야권의 위험한 과거로 퇴행하는 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불도저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규제가 없는 시장 사회는 없습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사회는 고삐를 풀고 나면은 네. 모든 사람이 탐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게 규제고요. 인센티브는 좀 더 잘했을 때 네. 조금 더 잘하게 네. 해주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열린민주당 경선 방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거는 이제 열린민주당은요. 저희는 이제 추천에 의해서
추천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의지가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상당 퍼센트 받았고 또 정봉주 위원도 상당 퍼센트를 받아서 사실 4명이 이제 추천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2명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와 정견 발표와 또 패널 토론과 이런 걸 거쳐서 2월 9일 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과 또 이제 단일화도 이제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뭐 그런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네. 이거 이제 이번이 보궐선거고 그리고 상당히 첨예하게 붙는 거기 때문에 네. 범보수 야권이 저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와글와글하고 북적북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일화는 필수고 특히 저희 세력에서는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단일화에 대한 성공 모델이 이미 있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후보와 또 민주노동당 최기호 후보 해가지고 이제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단일화를 하고 승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잘 살펴보면서 이번에 바람을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자. 여권에서도 단일화는 필수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수 야권이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빅3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모두 출마를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의당 후보께서 단일화 얘기 과정을 국민의힘에 본인이 가서 그냥 하겠다. 근데 입당은 안 하고 경선만 하겠다. 네, 오픈 경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이게 있나? 그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이게 불과하게 돼 있고요. 선거법에도 저는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항상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이 그냥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만큼 성급하다는 거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특히 사면에 대한 단호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굉장히 자유롭게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는 과정들이 여태까지 그전 대통령들의 너무 짜여진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민주주의적이라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입양 문제 또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파양 의미가 아니고 네. 입양 사전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건 이 뭐 부분은 당연한 어떻게 거고요. 이제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2시간을 이제 연달아 하시니까 차근차근 얘기 못 하셔서 오는 약간의 그러니까 어법이 약간 안 좋았다, 단어 설정이. 근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항상 이제 그런 거를 보면 항상 뭐 야권의 범보수 야권에도 항상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데는 굉장하니까는요. 근데 저는 이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입양 그 친부모들한테는 입양 숙려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입양을 보낼지 말지. 네. 근데 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해. 근데 입양 숙려제는 아니고 이거는 사전 위탁 보호제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같이 살아보고 서로 잘 맞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외국에는 제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쓰고 있고 이게 아직 법제화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제화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전 얘기하신 거로 봤는데. 네. 뭐 대통령께서도 조금만 우리 앵커 의원님께서도 가끔 요만큼 실수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뜻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또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선긋기를 했는데 이에 네.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보고요. 제가 이거 방송 언어는 아니지만 보통 4가지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투옥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벌써 4명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자격지심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말 4가지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예의에도 안 맞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좀
근데 저는 뭐 솔직히는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제 뭐 그 비대위원께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초까지는 후보를 이제 확정할 계획이다 했는데 현재 그 여권의 계획은 어느 시점에까지는 아니 후보가 이거는 뭐 단일화가 확실한 게요. 돼야 저희가 된다고 우상호 위원하고 제가 특히 합의를 한 거는 네. 저희는 현역 위원이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는 결정이 돼 있어야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둘이 다 의원직 던져버리면 조금 아깝잖아요. 선거 한 달 전이요? 그러니까 3월 8일까지죠. 그래서 아마 대개 3월 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3월 18일부터 등록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정확히 3월 초가 적당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런 데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두 사람 다 아니 또 한 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의 권수정 의원도 현역 시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다 같이 단일화를 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놓아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선거 전까지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그 아주 이제 영세 세입자들 3억 미만의 이분들의 그 전세 보증금 떼이는 게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하는 세계 제도 오늘 법안 발의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국토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제 법제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거 활동도 이제 중요하시지만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퇴근하십니까? 오늘은요. 또 오늘은 서울의 현장 제가 차림이 이런 게 서울 현장으로 가서 제가 알쓸 서울 속으로를 이제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오늘 일찍 가려옵니다. 예, 또 쉴 때 쉬셔야죠. 네. 네네. 앞으로 활동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이 영상 7도, 부산이 영상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네. 이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